종로구의 한 지역. 이곳은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지역.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8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긴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니까 입주 후 프리미엄이 붙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어차피 계약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로또 당첨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25년 입주가 다가오니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박종현 씨는 손해를 보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계약될까요? 박종현 씨는 새 아파트라는 맹신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8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이제 박종현 씨 사례와 비슷한 인천 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사례들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순살자이 같은 건물 붕괴 이슈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죠.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던지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늘 수 있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22층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9천만 원인 상황이죠. 김수현 씨는 서울 신축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 마피 1억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0타입이 분양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 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6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 분양 아파트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제값받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50%대로 급락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원래는 80% 이상이었던 입주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죠.
임차인들의 전세 대출 자금으로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와 실제 투자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다가 규제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 그 절망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죠. 먼저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 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빈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 차량은 가끔 한 대씩 보일 뿐이고 지난달 입주율은 겨우 48%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이에요. 이 규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이 완전히 막힌 거죠. 규제가 시작되면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 집주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임차인만 구하면 잔금을 메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네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요. 투자라고 해봤자 빚만 쌓이는 기분이에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에 18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전용 84타입 분양가 16억. 이현정 씨는 분양권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메우고 계약금과 일부 돈만 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생각이었죠. 사업을 하면서 분양권 투자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분양권 당첨 소식을 자랑했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자 임차인에게 전세 주면서 새 집을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들 중 현금 부자는 없고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발길을 돌렸죠. 이현정 씨는 결국 담보대출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도가 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모자란 돈은 사금융권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돌려도 수익이 안 나요. 오히려 적자예요. 투자라고 했는데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씨의 사례처럼 규제 직격탄을 맞은 갭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이 잔금 대출 미확보 때문이라고 하니 이현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한산했습니다. 그중 한 중개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려서 반전세로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어요. 중개인분의 말처럼 규제 시행 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던 정책 효과는 나왔지만 신축 입주 초기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입주율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은 규제로 막힌 자금을 구하느라 당분간 고생할 거예요. 이현정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탕의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로또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입주율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나 줄었어요. 강남의 대장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몰릴 줄 알았던 노원구나 도봉구도 거래가 반토막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거래 금액은 67% 감소했어요. 돈줄이 말랐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김민준 씨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예요. 그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분양가 15억 원. 매년 오를 집값을 기대하며 추가 투자도 계획했죠. 자영업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규제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막히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요구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결국 전세 시세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무리해서 분양권을 매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한편 월세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자치구가 9곳이나 돼요. 동대문구가 1위, 강북구, 금천구 등이 뒤따랐습니다. 대부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전세를 거쳐 자가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게다가 월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생활 압박을 느끼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규제에도 호가가 30억 이상이에요. 현금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집들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는 시세가 50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초고가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죠. 이 양극화가 규제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부유층은 웃고 서민은 울게 되는 현실이죠. 대출 규제의 혼란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 은행들은 심사를 보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어수선해요 라는 은행 직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막히고 갈아타기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최근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정부의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급감했지만 7월 매매 4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고가 매수로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공급 확대 없인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하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40% 급감할 전망이니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빨라야 5년이고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중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달 새 20% 이상 줄었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 하지만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시되면서 규제가 더 세질 조짐이에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관망과 불안이에요. 매수자들은 대출 한도에 막혀 고민 중이고 다주택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수가 작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이는 전세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0.8에서 1% 상승할 전망이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서울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예요.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은 안정되지만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예를 들어 LTV 강화와 실거주 의무화가 시행되면 갭 투자가 더 위축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는 조언이 지배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흐름이 안정된 투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세요. 단기 한탕을 노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 복잡해질 테니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40대 자영업자였어요.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외곽에 펜션형 주택을 샀어요. 3억을 투자했죠. 관광지 근처라 여름엔 피서객, 겨울엔 스키족을 기대했어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며 노후에 여유롭게 살자는 꿈이 있었죠. 부동산 광고에 관광지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끌렸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됐고 도로 정비도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졌죠. 펜션 유지비는 전기, 수리비 포함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8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2년 만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총 손해가 9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민호 씨는 고령화로 관광지마저 망할 줄 몰랐고 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며 한탄하셨어요. 이 사례는 수도권 외곽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전형적인 경우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오늘은 실제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제가 직접 상담했던 안타까운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후를 준비하려다가 완전히 망친 케이스입니다. 주인공은 김철수 씨, 50대 중반 공무원이셨어요. 은퇴가 몇 년 안 남아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고 경기도 북부 외곽에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에서는 꽤 멀었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엔 좋아 보였습니다. 매매가 5억에 대출 3억을 끼고 매입했어요. 김철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은퇴하면 여기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공기 맑고 강변 산책로도 있고 힐링되겠네. 그때까지 월세로 놓으면 딱이야.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아요. 라며 부추겼고 분양 광고에 나온 멋진 조감도에 홀딱 반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근처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폐교되면서 젊은 가족들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상권도 썰렁해졌죠. 동네 편의점은 문 닫고 병원 가려면 차로 40분을 달려야 했어요. 집값은 순식간에 30% 폭락해서 3억대로 떨어졌어요. 월세? 꿈도 못 꿨어요.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공실 때문에 대출 이자는 매달 쭉쭉 빠져나갔어요. 김철수 씨는 밤잠을 못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노후 꿈이 악몽이 됐어 하며 한탄하셨죠. 결국 매도를 결심했지만 시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 후유증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어요. 제가 상담했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인구 감소 데이터를 미리 봤어야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은 제가 바보였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외곽 부동산 투자의 현실이에요. 김철수 씨처럼 별 생각 없이 노후를 준비했다가 패가망신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죠. 10년 안에 50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대가 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60년대생 약 860만 명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6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미 은퇴했고 그 이후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은퇴를 걱정하고 있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인구 1위, 40대가 2위, 60대가 3위예요. 특히 50세에서 53세, 그러니까 1972년에서 1975년생이 나이당 90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경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은퇴로 넘어가고 있어요. 반면 젊은 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 신생아는 23만 명 수준으로 예상돼요. 50년 전에 90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내 집 마련의 주축인 40세 인구는 84만 2천 명인데 20년 후 주축이 될 20세 인구는 53만 6천 명이에요. 무려 30만 4천 명 차이죠.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30세 인구 70만 7천 명과 60세 인구 91만 8천 명을 비교했을 때 21만 1천 명이 적어요. 특히 일자리와 먼 외곽 지역 아파트는 누가 살려고 할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외곽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죠?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직결돼요. 학령 인구, 그러니까 6세에서 21세까지 초중고와 대학에 다닐 나이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서울만 봐도 2023년 학령 인구가 113만 8천 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99만 명, 2040년에는 66만 2천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건 우선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2023년 3월에 폐교됐어요. 서울 시내 초중고 중 네 번째 폐교 사례죠. 2015년 금천구 홍일초등학교, 2020년 강서구 영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폐교됐고 내년에는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가 통폐합됩니다. 서울이 이 정도인데 지방은 더 심각해요. 지방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교된 건물들 다들 보셨죠?
이런 지역에 과연 젊은 세대가 들어와 집을 사려고 할까요? 상권이 죽고 편의시설이 없어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씨는 4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자녀 교육이 끝나면 노후에 힐링하며 살고 싶다며 충청도 천안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어요. 4억 원을 투자했죠. 전원주택 스타일에 산책로가 있고 조용한 환경이라 매력적이었어요. 나중엔 여기서 지내고 은퇴 전까지는 세놓아서 월세 받으면 되겠지라고 계획했대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전원주택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라며 꼬드겼죠. 하지만 입주 후 상황은 달랐어요. 고령화로 지역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처 마트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도 줄어서 이동이 불편해졌어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필수 시설은 차로 꽤 먼 거리에 있었죠.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월세 150만 원을 목표했는데 100만 원에도 안 구해졌어요. 집 유지비만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었고 결국 2년 반 만에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대출 이자를 포함하면 총 손해가 7천만 원 가까이 됐죠. 박민정 씨는 저와 상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령화로 젊은 층이 안 오는 지역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샀어요. 데이터 좀 볼걸. 이 사례 정말 뼈아프죠.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고령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퇴하며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대형 아파트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고령층이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죠. 일본은 이미 고령화로 인해 도쿄 외곽 지역 집값이 30% 이상 폭락한 곳들이 많아요.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역 전체가 쇠퇴했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2040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비싸서 젊은 부부들이 탈서울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사가는 곳은 일산, 남양주, 수원, 화성 같은 지역이에요. 서울 강남은 이제 실버타운이나 다름없어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보행 속도도 느리고 저녁이면 조용해요. 젊은 층은 주거비 때문에 강남에 못 살아요. 그나마 대치동 같은 학군 좋은 곳은 학생들로 활기가 있지만 다른 지역은 썰렁하죠. 강남에서 사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작은 오피스텔에 독립해서 사는 경우거나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경우죠. 이민호 씨는 40대 자영업자였어요.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강원도 춘천 외곽에 주택을 샀어요. 3억 원을 투자했죠. 부동산 광고에 관광지라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에 끌렸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유지비는 전기, 수리비 포함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수익은 80만 원도 안 됐어요. 세금과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2년 만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았는데 총 손해가 9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민호 씨는 고령화로 관광지마저 망할 줄 몰랐어요. 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며 한탄하셨어요. 이 사례는 노후 꿈이 악몽으로 변한 전형적인 경우예요. 자,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학군이 좋은 곳. 둘째, 일자리와 가까운 곳. 경기도라도 이 조건이 안 되면 분양가만 비싸고 미래는 없어요. 서울에서도 학군이 약하거나 도시 발전이 더딘 곳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대부분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이나 교육 목적으로 전월세로 들어오는 경우예요. 지방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이유? 지방보다 안전자산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로 보면 서울의 외곽은 오히려 수도권 중심지보다 하락 위험이 높아요. 앞으로는 일본처럼 고령화로 빈집이 늘고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곽 지역은 특히 위험해요. 학군과 일자리 없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도 신도시나 서울 내 학군 좋은 지역은 그나마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인구 데이터를 보세요. 고령화와 저출산은 부동산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오늘 인구 문제와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요. 50대 이상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에 외곽 부동산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앞서 살펴본 투자 실패 사례처럼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집값은 일부 오를 곳도 있지만 지방 외곽 소도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데이터를 꼼꼼히 보고 학군과 일자리 중심으로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동탄 신도시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10억, 자기 돈 5억으로요. 그때는 동탄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은 12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12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대출 이자는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집은 안 팔리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또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숫자는 겉으로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소위 꼬마 빌딩 같은 투자처에서 주인들이 줄줄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직방이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거래가 특히 뚝 떨어졌고 평균 가격 상승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전체가 멈춰선 상태에서 소수의 고가 거래만으로 평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매물이 쌓이고 매수자도 없어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거래량이 65% 감소했고 일부 동에서는 아예 거래가 제로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남에 사는 김정환 씨는 3년 전에 20억 중반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5억이나 끌어다 썼죠. 그때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컸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강남권 아파트는 매달 몇천만 원씩 오르는 분위기였고 김정환 씨도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자만 매달 5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집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매수자가 없어서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 씨는 이자 내고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졌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 자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올해 상반기만 살펴봐도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고가 아파트 거래에 치우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부동산 투자로 큰 코 다친 케이스입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쯤이었을까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상은 강북에 있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18억짜리 꼬마 빌딩 대출 13억을 끼고 샀습니다. 현금 5억 가지고 18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는 게 가능했죠. 월세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고 빌딩 값도 오를 거라는 장밋빛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도 겨우 맞추면서 버텼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30%까지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 기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54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익으로는 그걸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2년을 버텼지만 결국 빌딩을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팔리는 겁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내놨는데 매수 문의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씨가 털어놓길 부동산은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당시 강북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에서 35%로 급등했다는 보고서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에 사는 이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동탄 신도시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10억, 자기 돈 5억으로요. 그때는 동탄은 무조건 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GTX 개발과 함께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12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12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대출 이자는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집은 안 팔리고 전세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자 내느라 적금도 깼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분처럼 고가 아파트에 대출 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고금리와 거래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출 규제 이후 강남구의 중위 거래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양재역 역세권의 꼬마 빌딩을 산 최연아 씨. 25억에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임차인들이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률이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최연아 씨는 결국 빌딩을 27억에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입이 높은 의사인데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수원에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소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하니 건물이 그냥 빈 껍데기예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스토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공실률이 60%를 넘는 곳도 많아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정부가 6억 이상 대출을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나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대출 받아서 연 3% 금리면 연간 이자가 4,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낸다고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지금은 다들 집값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에 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보유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고가 아파트나 빌딩 보유자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율이 1.5%만 돼도 연간 4,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걸 이자랑 같이 감당하려면 정말 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 부족과 수요 위축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더 많은 집주인들이 한계에 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줄었고 이는 공급 부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해진 상황이니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임차인 유치나 임대 수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바로 직격탄입니다. 보유세 강화나 금리 변동을 미리 대비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물건을 사듯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가격 보고 고민하는데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더 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대출로 산다는 건 더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나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고가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당분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나 역세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지금처럼 이자 부담과 공실률 문제로 버티지 못하는 주인들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쌓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격이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지만 이는 규제 전 거래의 영향이고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가율이 급격히 떨어진 곳도 있어서 임대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대출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업용은 공실 문제로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동산 투자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강력했습니다.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죠.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그동안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까요?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부동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상승인가 아니면 위험한 버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버블이라면 그 버블이 터지는 순간 평범한 서민들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값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서울 강남의 집값 현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이 이미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 레미안 같은 고급 단지들은 평당 2억을 돌파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30평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0억 정도가 되는 셈이죠. 아니, 더 비싼 곳들은 50억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버블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강남 지역은 더 이상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위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2020년 이전에 강남 아파트를 산 분들은 주로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많으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오르는 집값에 베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서 신고가 거래 소식이 쏟아지니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텐데 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과연 누가 계속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실제 구매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건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버블의 증거를 데이터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서울 강남의 경우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통계청 자료로 약 8,649만 원 정도 되는데 30평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라고 치면 이걸 나누면 무려 35년이 걸려요. 돈 한 푼 안 쓰고 평생 저축해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예요. 5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소득으로 나누면 60년이 걸립니다. 만약 연봉의 반만 쓰고 나머지 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120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야 집을 사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버블이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민종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어요. 2021년쯤에 서울에 위치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10억이나 받아서요. 왜 그랬냐면 그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주변 지인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대세라고 떠들썩하니 김민종 씨도 지금 사면 더 오를 테고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덜컥 매수한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이자 부담이 있지만 버틸만 했죠. 그런데 2023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집값이 주춤하더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민종 씨의 아파트는 12억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줄고 상가 월세를 내는데 급급했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 이르렀고 아내와는 매일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왜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했을까? 가족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고 매일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죠. 이 사례처럼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득 수준과 집값을 더 깊이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8,649만 원이라는 건 통계청의 지역 근로소득 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으로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2025년 데이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수요에 의한 건지 아니면 투기성 심리에 의한 착시 현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양호하지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나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어요. 금리 인상과 규제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버블의 전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건 수요가 아닌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수진 씨는 30대 후반의 프리랜서 유튜버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2020년 서울 송파구에 1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 임차인을 끼고 갭투자로 마련했죠. 계획은 이랬어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서 갭을 유지하고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내자라고요. 주변 투자자들이 비슷한 투자로 돈을 번 걸 보고 자신도 따라한 거예요. 처음 1년은 아주 좋았어요. 전세 시세도 오르고 집값도 급격히 상승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고 주변에 신축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세 시세도 떨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했죠. 2억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신용대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시세가 20%나 떨어져 아파트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을 믿고 덜컥 사버린 게 너무 후회됐죠. 왜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무리한 갭투자를 했을까?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죠. 이처럼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전략이 실패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버블의 더 확실한 증거로 서울의 부자 수를 비교해보죠. 여기서 부자는 부동산 자산을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8천만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 전체 100만 장자가 130만 명으로 세계 10위지만 이 숫자가 비싼 집값을 지탱할 만큼 충분할까요? 이 부자 숫자로 보면 서울 집값이 이 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어요. 파레토 법칙, 즉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원리를 적용해 산출한 데이터인데 복잡하지만 결론은 명확하죠. 서울 집값은 거품입니다. 왜 이런 버블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력해요. 특히 30, 40대는 과거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지 않아서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정책 실패예요.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아서요. 2025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와 대출 총량 관리로 거래가 얼어붙었어요. 미래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집값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버블이 슬슬 터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하락 중이고 비아파트 부동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최근 뉴스를 보니 거래는 멈췄는데 가격은 오르고 공급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반등을 전망하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버블이나 미국 금융위기처럼 예고 없이 올 수 있어요. 2027년, 2029년 위기설도 있죠. 버블이 터지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박준호 씨는 5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21년 초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5억을 투자했어요. 금리 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불패야 라는 믿음으로 대출 10억을 끌었죠. 주변 상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 매출이 좋아서 이자 부담이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매달 상가 월세와 아파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고 카페 매출은 경제 둔화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지만 손해가 3억이 넘어서 그러지도 못했죠. 지금은 빚 갚느라 카페 크기를 줄이고 일하는 직원도 줄였습니다. 왜 심리에 휩쓸렸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늦었죠. 계속해서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황을 보면 평균 13억 4천만 원, 그중 강남구는 26억 3천만 원으로 고공행진 중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했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에요. 정부의 6.27 대책으로 대출 총량 관리 도입, 고강도 규제로 서울 거래가 60% 이상 급감했어요.
가격은 오르지만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최은미 씨예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2021년 강북 아파트에 12억을 투자했어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고 갭으로 투자했죠. 그런데 전세와 매매 시세가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맞았어요. 전세 갱신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았죠. 더 슬픈 건 집값은 10억으로 하락했어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버블을 무시하고 샀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관망과 약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버블 붕괴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올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이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부동산에서 얘기한 금액을 듣고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도 결과가 나왔고 1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3억 5천만 원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거네. 벌어서 갚으면 돼.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게 부부는 영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애월읍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릅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시골 전원주택 로망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텃밭 가꾸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그 그림 같은 삶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폭삭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늘은 그런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길이 험난해서 차가 흔들리고 낭떠러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야 나오는데 이런 곳이 뭐가 좋다고 집을 짓나 싶을 정도예요. 12억짜리 전원주택인데 지금 경매로 나와서 3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낙찰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먼저 이런 전원주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1000평이 넘는데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앞에는 확 트인 경치가 있지만 뒤로는 가파른 산이 버티고 있고 비 오는 날이면 안개가 자욱해서 귀신 나올 분위기예요. 주인은 아마 도시에서 지쳐서 자연인처럼 살자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과 불편함이 쌓여서 포기한 거죠.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높습니다. 김미아 씨는 40대 후반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하던 분인데 2023년에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로망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힐링하며 살자 이런 거였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5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는데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 그리고 마트도 30분 거리예요.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고립됐대요. 난방비도 문제였어요. 김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추워서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2025년 자료를 보니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김미화 씨처럼 전원주택 로망만 쫓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떼가 습격하는 거죠. 게다가 2025년 빈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이 159만 가구나 돼요.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래된 전원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고급 소파와 TV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은 된 듯해요. 건축 정보를 보니 2022년에 지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집의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실제 가치는 5억도 안 될 텐데. 거실 창밖으로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 보니 무덤 하나가 코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경치 좋다고 집 지었는데 무덤이 웬 말인가 싶죠.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산 경쟁으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박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박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 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40대 후반 디자이너였는데 2024년에 충청도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을 투자했죠.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갔죠.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시골 빈집 재탄생 프로젝트처럼 무상임대나 유학마을 조성을 시도하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읍 시내리에 있는 125평 토지의 전원주택이 2025년 8월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에서 유찰되어 2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2025년 이 지역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 중이지만 지방시골은 하락세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 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특히 전원주택은 빈집 150만 호 시대의 수요 감소와 유지비 폭등으로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전에 전세나 월세로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